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승부수 성공 싱글벙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요. 일본 총선에서 사실상 압승을 거뒀습니다. 개헌선도 넘어섰기 때문에 장기 집권에 초석이 마련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러운 국가의 품격, 미국 전 대통령 5명의 미소라고 이제 제목이 좀 실려 있는데요.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한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전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공화당도 있고요, 또 민주당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들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반문해보게 하는 매일경제 사진입니다. 서울에 뜬 미국의 B-1B 폭격기의 모습입니다. 북한에게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 되는 죽음의 백조라 불리우는 B-1B 폭격기가 훈련을 위해서 훈련과 또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를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상공위를 날아가는 모습인데 글쎄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부산에 온 레이건 항모의 모습도 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가요. 미 한미 해군 연합훈련을 마치고 부산항에 입항한 모습입니다. 축구장 3배 크기라고 하니까요. 바다 위에 떠있는 군사기지라 불릴만 합니다. 만평입니다. 우리 애는 안 물어요 라고 했지만 법적 규제 강화해야 한다. 주인의 입도 좀 규제를 해야 되고요. 개의 입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탤런트 최시원 씨의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서 한일 간 주인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은 날 믿어요. 개물림 지난해 1,019건입니다. 목줄 없이 작은 개라고 해서 목줄 없이 풀어놓는 그런 주인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굴복한 것이다라고 했죠. 공론화위원회의 손을 번쩍 지켜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신고리 건설 재개와 관련해서는 공론화위를 격찬했지만 향후 원전 축소 결론에 대해서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설치냐라면서 월권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냥은 못 간다. 서청은 자유한국당 대표. 친박계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과거 홍 대표가 성완종 사건에서 자신에게 청탁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폭로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친박과 홍준표 대표의 싸움, 몸 뒹구는 싸움이 있죠. 성완종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김무성 전 대표가 철수냐? 아니 그냥 안부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다시 저울질하는 걸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수 법과경영문제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전공기 홍익대 초빙교수 서정욱 변호사,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일본 총선 소식입니다. 아베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개헌 세력 3분의 2선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2014년의 중의원 선거 그리고 2016년 선거에 이어서 3연승을 거두면서 일본의 최장수 총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베 총리의 승리 요인은 몇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북한 위기론입니다. 북한 위기 속에서 대북 강경책을 펼쳤던 아베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야당표가 흩어지고 여당표는 뭉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당이 돌풍은커녕 무풍에 그쳤다라고 하는데 고이케 지사 처분에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만은 말만 그럴듯했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유권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은 무풍에 그친 것이 아베의 압승의 원인이다라고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북 강경책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수 소장님, 일본이 북한으로 재미를 본 것 같아요. 특히 아베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일부 좀 확대 조장한 경우가 좀 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의 정적 입지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가장 이제 그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관심이 있었던 거는 개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310석을 넘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자민당으로서는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이었기 때문에. 일부 북한의 지금 핵 문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조금 자기에게 정적으로 유리한 식의 계속 전개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겠고 그것이 아마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바로 이제 개헌이에요. 일본이 이제 평화헌법을 바꿔서 이제 한 번 더 유사시에도 일본의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은
사실 과거에 일본의 제국주의 악몽이 되살아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이걸 우리는 그러면 지켜만 봐야 될 것인가? 일본의 이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지금 상황이? 예.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 야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본 또 하는 행태가 일본 정치권의 의도가 분명히 이제 가시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 정치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이제 현대 국가 이후로 일당 독재로서 이 정치가 없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 민주당 정권 잠깐 반짝 이후에 다시 한번 일당 독재의 길로 이제 가고 있는 일본 독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헌선이 3분의 2가 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데 공명당하고 합치면은 뭐 개헌선은 충분히 될 것 같고 보수 야당하고 합치면 그리고 이제 그 도지사 있지 않습니까? 희망의 당 이쪽이 이번에 너무 약했는데 이쪽도 보면은 보수기 때문에 같이 갈 가능성도 있고 입헌민주당만이 지금 개헌에 반대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일본 그 우익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우익의 세력이 결국은 그 자위대를 군대로 만드는 그런 개헌의 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일본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반도 정세에 깊숙이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총선 이번 선거를 보면서 그 야당의 존재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지난 우리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돌풍처럼 등장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크게 뭐 돌풍을 일으키지 못하고 미풍, 지금은 이제 조선일보는 무풍이라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컨텐츠,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선거에서는 그냥 겉만 말만 이렇게 화려해서는 아니다. 이런 걸 또 한번 느끼게 돼요. 그렇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거 아베 지지율이요. 한때는 이게 2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50% 정도 회복하면서 원래는 이게 내년 12월까지 임기거든요. 이걸 이게 조기 해산하고 아마 승부수를 던졌고요. 저는 이게 조금 전에 개헌 문제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게 위기는 기회인데요. 바로 이게 지금 현재 일본 평화헌법 구조를 보면 바로 이게 세 가지거든요. 무력 행사는 영구 포기한다. 그다음에 육해공 일체 군대를 안 둔다. 그다음에 일체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평화헌법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만약에 개헌은 가능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참의원도 이미 3분의 2가 되고 이번에 중의원 3분의 2가 되면 개헌은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 개헌이 꼭 우리한테 불리한 건 아니고 뭔가 이게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의 찰떡 공조. 지금 현행 헌법으로는 미일 동맹이 있어도 이게 그 집단적 자위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꼭 뭐 우리한테 불리한 것만 아니고 과거의 제국주의 트라우마는 있지만 지금 이게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핵을 해결하는 데 도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서 변호사님은 변호사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야당의 존재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또 법 얘기를 하시고 어쨌든 그것을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군요. 그러나 우려하는 시각이 아마 우리 한국민 중에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평화법 수정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추경하며 금리 인상, 값싼 돈 10년 길들여진 경제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내일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미국발 신금융 긴축, 회복세 약한 한국 경제가 견뎌낼까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우리도 금리를 12월쯤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가팔라질 때마다 신흥국은 기진맥진했는데요. 94년도, 99년도, 2004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우리는 외환위기, IT주 폭락,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과연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속내 때문이냐라는 문제 분석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현 정부가 집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결국 한국은행의 본연의 소임인 물가 안정보다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가계부채 대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정부가 어떤 가계부책을 내놓을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분들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좀 가계 파산도 우려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무리한 빚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좀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접견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해서 국민일보를 비롯해 몇몇 신문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사임한 뒤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한 것으로 밝혀져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변호사 자격으로 구치소 접견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 두 가지인데 유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를 재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은 될 수 없다라는 게 교정당국의 유권 해석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 접견처럼 제한을 좀 두겠다라는 게 교정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선정이 임박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재판 속행을 예정할 예정인데 피고인 한 명에게 국선 변호인이 2명 이상 지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최다 국선 변호인 선정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잠깐 신문을 좀 넘겨서요. 그렇지만 현재 이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모집의 지원자는 한 명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변호인을 맡게 될 경우에 태극기 세력으로도 그렇고요, 촛불 세력으로도 그렇고 모두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좀 먼저 좀 보고 오겠습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The Justice Ministry says daily wake-up is 6:30 a.m, lights out at 9 p.m. Inmates can have approved visitors and are able to go outside for exercise time. A green prison uniform is standard, a brown uniform can be bought once inside. But the ministry would not comment on Park's specific case, or whether she'd be given bigger than the standard 6.5 square metre solitary cell. 안녕하세요. 오늘 검찰이 예상대로 추가 영장 발부 요청했는데 법정에서 입장 짧게 밝히셨는데 한마디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상 못한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의 대응 전략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변호인단 총사퇴 얘기도 나오는데 식사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유영하 변호사의 이제 접견 논란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접견할 수 있는 조건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딱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변호인을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 변호인이 되려는 자 자격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건가요? 편법인가요? 제가 보기에 이건 좀 편법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교도소 관행을 보면요. 예. 유영하 변호사님 사퇴하는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이게 선임장을 안 내면요. 예. 보통 이게 2-3번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간도 부족하고 그거는 약간 오히려 교도소 잘못인데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본인이 변호인 활동을 하다가 먼저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근데 다시 선임될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본인이 경우에 계속 고사를 안 하겠다고 그렇죠. 하니까 이런 경우에 2번 해준 거 정도는 뭐 이해되지만 앞으로 이게 계속하기는 좀 어려운 게 분명히 법에는 딱 변호인이 아니면 되려는 자 요금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계속 해주긴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변호인으로서 이 피의자를 접견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접견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요? 일반인은 아무래도 접견 시간도 제한이 있을 거고 횟수도 제한이 있지만 변호인은 그런 제한이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은 아무래도 방어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고인과 계속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인의 접견은 제한되지 않는 무제한적으로 그 피고인과 허용된 시간 내에서는 무제한으로 횟수나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아마 이것은 자충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퇴했었을 때 아무래도 자기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편법적인 접견이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제한이 가해진다면은 유영하 변호사 쪽이나 그 변호인단 쪽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어떤 자충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국선 변호인이 만약 이제 선임이 된다고 한다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까지 했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과 중간 역자 역할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봉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요. 바로 이게 그 일반인 접견권은 행정법, 법률상의 권리고 변호인 접견권은 이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 따라서 이게 세 개가 틀려요. 첫째는 이게 그 시간 제한이 일반인 접견에게 뭐 7분, 10분 제한이 있잖아요. 변호인에게 10시간이든 5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횟수. 일반인에게 하루에 한 번 제한되잖아요. 변호인에게 제한이 없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밀 보장. 변호인에게 녹음이나 그게 없어요. 일반인 녹음하거든요.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돈 많은 이제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하나 사서 계속 접견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교도소 바깥으로 나와서 좀 편하게 쉬기도 하고 뭐 바깥은 아닙니다. 접견실에서 뭐 그런 폐해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의 이 접견 가지고서는 편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직에서 사퇴하면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이 대려는 자 신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접견해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마저 제동이 걸리면 누가 박 전 대통령에게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국선 변호인 선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요. 국선 변호인에게 박 전 대통령이 완전히 의탁을 할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좀 의문시되네요. 지금 마지막 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법정 투쟁을 하겠다, 정치 투쟁을 하겠다. 본인을 어떤 정치적 희생양으로 어떤 인권 투사처럼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CNN 보도에도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을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국선 변호사를 만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계속 버틸 거고 그러면 이제 법원은 또 옛날 전두환 노태우 사건처럼 강제 구인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한다. 근데 이게 여성이라 보니까 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치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저는 이제 진짜 무리수고 자충수다. 이게 과연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될 거냐. 28일이 곧 촛불 1주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과 사유화 문제를 통해서 탄핵을 이야기했던 촛불이 1주년인데 그걸 앞두고 저는 묘하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마음에 기름을 붓는 거고 지난주 태극기 다 모여라.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태극기 다 모여라 그랬는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자기들 주최 측이 5,000명 모였다 그랬고 경찰 뭐 추산 그냥 해보니 3,000명 모였습니다. 집회 얘기는 좀 뭐 잠시 뒤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그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이 변호인직 전원 사퇴가 사실은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될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의 법률적 조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국선 변호인 말고는. 그렇다면 지난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 빨리 서둘러 사과하거나 서둘러 봉합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가 이제 탄핵 국면까지 이어졌고 이번에도 뻔히 이것이 변호인직 전원 사퇴가 박 전 대통령이 결코 유리하지 않을 텐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충순인 줄 알면서 계속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뭐 누군가는 헛발질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런 거를 자꾸 전략을 쓰죠? 제가 보기에 저는 자충수를 안 봐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정상적으로 재판회가 선고를 받으면요. 최하 제가 보기에 한 15년 가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물을 지금 상황에서 가면요. 판사도 아니신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게 유죄를 먼저 예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왜냐하면 이게 뇌물은 필요적 공범이잖아요. 필요적 공범이라는 말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이게 뇌물 5년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준 사람은 뇌물 유죄인데 받은 사람이 무죄다? 누가 이거 납득하겠습니까? 그럼 지금 서 변호사님도 박 전 대통령 측이 유죄 나올 것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알고선 하는 행동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바로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검석이. 그래서 이게 뇌물만 그러면 받은 사람은 1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량 감경할 사유가 없어요. 그럼 이게 뇌물만 10년이고 나머지 17개 범죄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것도 또 2분의 1 정도 가중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10몇 년 노는데 만약에 제가 보기에 재판을 거부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는요. 국선 변호사가 제가 보기에 한 4-5명 붙여줘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해요. 그러면 이게 강제 구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형소법 277조에서 골석 재판으로 아마 이게 선고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20년이 선고될 수도 있고 25년이 될 수도 있지만 대통령한테 이게 15년하고 20년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게 다 사면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설령 보면 이게 평행이론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어차피 사면으로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이게 형량이 크게 몇 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이게 재판의 정당성을 인정해주지 않기 위해서 저게 이런 옥중 투쟁을 나섰다 이래 보입니다. 사면 문제는 너무 앞서가시는 거죠. 서 변호사님의 해석이 맞다면은 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과 질서를 그렇게 우선시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분으로서는 약간 좀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유죄가 확실시되니까 내가 이것을 피하고 나를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연극을 하겠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또 저쪽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근데 그 탄핵서부터 지금 일련의 그 사법적인 절차가 이게 상당히 그 정치적인 과정이거든요. 이게 사실 법대로 하면 끝이 없죠. 법대로 하면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3평에 있어야 됩니까? 한 평짜리 그 노회찬 의원이 누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전직 대통령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법적인 외의 상황을 고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영아가 왜 지금 또 들락거리냐 하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유영아 변호사는 그 사실상의 그 법률 자문이라기보다는 그 정서적인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두 사람 만난다는 건 유의하게 윤전추하고 유영아 두 사람 만난다는 건데 변호인 사임계를 냈지만 유영아 변호사가 그래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거고 이 정도까지는 저는 편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다.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상황 아까 그 CNN이 보도를 했지만 솔리타리 셀 고독한 어떤 그 칸막이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유영아 변호사가 뭐 앞으로 자주 들락거리면 안 되겠지만 가서 그 보좌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저는 정치적인 차원의 대통령이 어떤 그 어떤 승부를 벌인다는 그 우리 서 변호사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삼성 재판도 요즘 참 이상해요. 다른 재판에서는 삼성 승계 뭐 죄 없고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쪽 재판에서는 또 뭐 5년을 지금 받고 있고. 다른 재판이죠. 또 대통령까지 이제 같이 그 연루가 돼 있는데 과연 이런 그 법적인 재판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어떤 그 승부를 이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탄핵과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저렇게 뭐 이쪽에서 봤을 땐 편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써도 뭐 괜찮다. 이게 또 이제 보수층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김현성 부원장님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앵커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트레이드마크 뭡니까? 법과 원칙을 지켜왔다. 내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뭐 이런 말씀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진정성을 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유영아 뭐 변호사께서 정서적으로 이런 걸 한다 해서 그걸 용인해야 된다. 아니 더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시원에서 감옥 같은 고시원에서 사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 얘기하시고 본인은 다 편법 쓰시고 이게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감옥에서 자기 어떤 일점 진짜 그 정당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혹시 이제 그 대목인데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박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대해서 유죄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재판을 보이콧하는 것이 다른 일반 재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요? 야 나도 억울하다. 야 나도 지금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는 거야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도 재판 안 나갈래. 이렇게 다른 일반 재소자들이 따라한다면 그런 결과는 없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다면은 모든 것을 그 일반인들하고 다 같이 적용을 시켜서 저는 노회찬 의원이 그 국회에서 들어놓은 그 정도의 면적에 대통령을 수감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아예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런 일반 재소자랑 똑같이 해라. 그런 논리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 법조인이 아니지만 이번에 그 구속 연장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인멸의 그 염려가 없으면 반드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저는 법원이 여전히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조금이라도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모든 것을 하여튼 똑같이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정치는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뭐가 있다면은 또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부담이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굉장히 네 분이 이제 이렇게 두 분씩 나눠져서 이제 열등 공방을 벌이네요. 이지수 변호사 소장님도 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들이 거의 맹종한 그런 개념인데
지금 남에게 적용했을 때는 법치주의와 원칙을 이야기하던 분이 갑자기 자기에게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다라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서는 사실 이제 촛불 1주년이 다가옵니다만 그 당시에 국민들이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지에 가까운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고요. 그다음에 자충수라고 하는 것이 꼭 법리적인 것만 자충수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 피고인이 정치적 어떤 사면 내지는 정치적인 타협을 모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자세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정치적으로도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랬을 때 그것이 정적인 어떤 내용이 대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지금과 같은 법 자체를 거부하는 내지는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정치적인 해법 자체가 생겨나질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충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국선 변호인을 이제 재판부가 이번 주 안에 이제 아마 지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거죠. 또 그렇죠. 이거 변호 맡아라라고 하면 재판부가 맡아라 하면 그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은 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원자가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한 서너 명 정도로 꾸려질 거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서너 명도 굉장히 좀 많은 숫자라고 국선 변호인 뭐 숫자로 봤을 때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만은 아예 지원자 자체가 한 명밖에 없는. 왜 이렇게 다들 꺼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국선 변호가 아마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일반 변호사 중에서 이제 이거 봉사활동이나 이런 차원에서 등록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국선 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국선 전담. 이 말이 그냥 나라에서 월급 받듯이 국선만 전담하는 변호사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게 몇십 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재판부에서 지정을 하면요. 거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따라서 이게 일단은 지원자를 받아보고 근데 지원자가 없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한 걸로 보이고요. 법에 보면 이게 원래는 한 사건에 한 명이 원칙인데 좀 이게 복잡할 때는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규칙에.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4-5분 정도 아주 뭐 메모드급으로 7, 10명 이건 아니고 하는데 실익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분들에게 기록 12만 페이지 복사해서 공부를 해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하고 가장 중요한 게 변호인은 대리인일 뿐이에요. 그러면 피고인이 저건 내 의사가 아니다. 이래 부인해버리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실익은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한 명을 제외하고. 그 한 분은 왜 맡으려고 한 걸까요? 그는 게 제가 한 명이 누군지는 몰라서 아마 촛불 쪽인지 태극기 쪽인지 아마 태극기 쪽에서 한 분 정도 지원자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뭐랄까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정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보수 지지층 분들 중에서도 그분들 가운데 변호사분들은 왜 박 전 대통령 변호를 안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 전 대통령이 변호를 먼저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때 변호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사선 7명을 다 전원 사퇴를 시키고 본인에게 재판도 지금 출석 안 하고 있잖아요. 실제 이거 몸이 아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거는 뭐 명분이고 실제는 재판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변호인이 아무리 맡아봤자 역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맡고자 해도 박 전 대통령이 기피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서 변호사님도 맡고 싶으세요? 저는 이게 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이제 개인 사적인 얘기를 좀 잠깐 물어봤네요. 어쨌든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아마 그 정치적 승부수 때문에 지난 주말 양쪽으로 갈라진 집회의 모습을 우리가 또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벌써 촛불 집회가 열린 지 한 1년이 이제 다 돼가는 시점에서 또다시 이제 갈라지는 모습인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옥중에서 정치 투쟁 선언을 하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 진실을 밝히고 네, 한쪽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집회가 열렸고요. 뭐 박 전 대통령 관련된 집회라기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원 또 군 사이버 사령부의 개입 그와 관련된 집회여서 좀 뭐 대치시키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집회도 열렸고 한쪽에선 박 전 대통령 석방 집회가 좀 열렸습니다. 정국희 교수님, 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자신이 정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유엔 인권 쪽에는 자신의 인권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식의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해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행위, 일련의 정치적 행위를 하면서 이 집회도 굉장히 또 지지자들로부터 뭐랄까 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 그것을 좀 끌어냈다고 보시나요?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이 이 집회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제가 평론가로서 또 정치학자로서 분석을 하면 역대 지도자들 왕정 시대나 또 근대 국가에 와서도 어떤 지도자의 어떤 실수에 대한 처벌 또 위법에 대한 처벌은 항상 정치적인 과정으로 해석이 되고 귀결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6개월 동안을 본인의 어떤 실수나 어떤 위법적인 사실에 대해서 자인을 소구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참고 있다가 구속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급격히 잃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의도를 드러내겠다 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지지자들의 성원도 찾고 이런 상태에서 승부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이제 외곽에서 이신전심으로 저렇게 태극기 물결이 일어나고 하고 있는데 외신에서 이제 인권 보도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미교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모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다고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어떤 움직임은 약간의 새로운 또 불씨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실험들도 높고 한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져서 자꾸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빨리 처리가 되고 삼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 교수님은 지금 저 집회가 어느 정도로 커질 거라고 보세요? 저게 그냥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상응하는 부응하는 정도의 집회지, 그러니까 잠불적인 성격이지 저것이 다시 활활 타올라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정치적 파괴력, 힘을 가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활활 타오르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가 지나치다라는 이런 보수층의 어떤 반발에서 나온 걸로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국민들한테 소통이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들하고 지지율도 잃어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태극기 물결도 이렇게 활활 타오르지 않을 걸로 보고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저 불이 또 살아날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 달린 거죠. 의도와는 다르게 정치적으로 강한 압박을 하는 현 정부를 압박하는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석방시키는 힘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태극기라든지 성족이라든지 이런 집회 비용은 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중에 자꾸 실수라고 몇 번을 말씀하시네.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를 했다. 그렇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정하고 추정의 원칙이니까. 네, 저는 그렇게 실수라고 보기에는 최근 나온 보도 보십시오. 집권 초기부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문건이 있는 거고 지금 군 사이버사 이런 데 동원해서 댓글 계속 이명박 정부가 했듯이 했던 거고 세월호 7시간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고 메르스 대체를 늦장 대응을 해서 많은 국민을 그냥 많은 국민이 사망하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다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은 조금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게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요. 지금 1심 선고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게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보당 사건 때 조봉암 당수가 사형 선고 받았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관련해서는 실수라고 내지는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여기서 깔끔하게 하나로 결론 내지는 않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어쨌든 앞으로 그럼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에 이어서 어떤 또 다른 정치적 행위라고 했을까?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옥중 단식까지도 갈 것인가?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일부에서는 지금 재판 거부에 이어서 보다 더 수위를 높이는 단식까지도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예측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우리 역사에서 봤었을 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받았던 그 과정을 밟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옥중 단식까지는 안 갈 거라고. 옥중 단식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몸도 약한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정말 단식까지 결심을 하게 됐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정도의 숫자가 있는 것만큼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예. 더 확대되거나 어떤 여론몰이의 성격이 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명분 자체를 잃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지금의 수준에서 계속 머물렀을 때 단식을 함께 된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숫자가 확 늘어난다고 하는 효과가 보였을 때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게 뻔히 보이는 상태에서는 단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수는 쓰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동국 총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옥중 투쟁이 시작된 셈이고 정치 재개가 시작된 셈이다. 조만간 옥중 단식을 시작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 재개가 시작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신동국 총재는 그럼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서 옥중 단식에 나설 거라고 예측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 그분은 전혀 이게 박 전 대통령을 접견을 못해요. 따라서 저는 그분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단식이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농단 재판이고 현 주소를 좀 말씀드리면 박 전 대통령은 이게 내년 4월 16일까지가 만기인데 예. 그다음에는 이게 연기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무조건 그 전에 선고를 해야 됩니다. 예. 벌써라도. 그런데 최순실 씨는요. 현재 그 1심이 3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소심에 이화여대 입시비리가 하나 있고요. 따라서 이게 최순실은 한 번 연장이 돼가 12개월인데 또 이게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하고 이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2개 빼고는 거의 혐의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 정호성이나 차은택 이런 분들은 먼저 선고하고 예. 그다음에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선고하는 게 아마 재판부의 의도가 아니길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갈게요. 앞서 잠깐 우리 서 변호사께서 강제 구인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소법 227조 2에 보면요. 예. 바로 여기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예. 여기에 사실상 곤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불가능은 아니지만 사실상 곤란한 경우죠. 왜냐하면 이게 전직 대통령을 보쌈하듯이 4명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그분들에게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출석한 거고요.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자진 출석한 거라. 그것도 있고 이제 여론의 압박, 비난 여론도 크고 예. 또 이게 그냥 구인장 보내니까 그분들은 자진에 출석한 거지 강제 인치가 아닙니다. 법상으로 이게 인치라는 건 강제로 끌고 오는 건데 예.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경우 지금 재판 관행상으로 피고인이 안 놓으면요. 예. 전부 이게 골석 재판하는 게 관행입니다. 앞으로 이제 골석 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그 서너 평 남짓하는 구치소에서 이제 열심히 대망을 읽든 뭐 하여튼 책을 읽으면서 이제 시간 보이콧을 계속할 것이다. 바깥에서는 집회가 계속 열리고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 문제가 좀 시끄럽게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예.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은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바로 이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와 홍준표 대표와의 글쎄요 이제 막말, 폭로전 이런 제목까지 좀 실렸는데요. 서청원 의원 성완종 연루 홍 사퇴하라 이런 얘기 있고 홍준표 대표 노욕과 노추다라고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는 처지로 야당 대표로서 결격 사유다. 고 성완종 전 의원 관련 사건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요청한 일이 있는데 대선 후보, 대표, 일반 당원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부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 대표는요. 나는 보수재건의 열망으로 대표가 됐다. 폐수를 깨끗한 물과 같이 들 수 없는 만큼 서청원 의원은 노욕의 노추로 비난 맞지 말고 노정객답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러면 나는 박근혜 정권이 사건을 만들어 1년 6개월간 고통을 받은 소위 성완종 리스트의 최대 피해자다. 이 사건 수사 당시 서 의원에게 전화해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윤모 씨가 서 의원의 사람인데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그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서 의원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일이 한 번도 없다. 서 의원 측근들이 찾아와 폭로할 듯이 협박하고 전화 녹취록이 있다고 매장시킨다고 했다. 자신들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서 억울하게 나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은커녕 그것을 빙자해 나의 당원권 시비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후한무치하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좀 영상 좀 보고 와서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요청한 협조를 요청한 누구보다도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심하고 자숙해야 할 사람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내로남불식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 대표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십시오.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제가 진실을 증거로 보여드립니다. 당과 나라를 위해 홍준표 대표 체제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당이 새로워지고 국가 기능이 균형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새로운 모습의 가치와 미래를 담을 수 없는 정치인입니다. 품격 있고 깨끗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를 중심으로 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역할을 생각합니다. 홍 대표에게 모두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뿐입니다. 그는 당이 위기일 때 헌법적인 방법으로 대선 후보가 되었고 당은 당비를 손보면서 대표가 되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출당시키려고 하는 홍 대표에 맞서서 반격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만은 홍준표 대표가 이 성완종 사건에서 서청원 의원 쪽에게 부탁을 했다. 이 이제 폭로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글쎄요, 뭐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완종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홍준표 대표에게는 아킬레스건과 같습니다. 지금 2심 끝나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만에 하나 경우 여기서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홍준표 대표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1심에서는 유죄인데 2심에서 무죄 나왔죠. 그래서 3심이 지금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라도 뭐 홍준표 스스로는 뭐 무죄가 나올 거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만약 서청원 전 대표가 어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거나 이랬을 때 사건의 방향은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 아킬레스건을 건드렸고 제가 지금 이제 공보 차원에서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서청원 전 대표가 칼을 뽑았을 때 홍준표 대표가 지금 반응한 것 자체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상황에 대한 변명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성완종 사건과 어떤 부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홍준표 대표는 이런지하에 이것을 끊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라는 정도로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이것을 보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뭔가가 있을 수 있겠구나. 대체 무슨 부탁을 했지? 라고 하는 지금 관심 자체가 생기게 한 것 자체가 홍준표 대표의 지금 이 언론과의 대응에서 한 수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진흙탕 싸움, 점입 가경이 어디로 갈지 자유한국당의 어떤 운명까지도 지금 놓이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 과거사를 좀 들춰보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서청원 의원이 이제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제 형을 살게 되죠. 홍준표 대표가 그때 나서서 서청원 의원의 사면을 도와줬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거꾸로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사건과 연루돼서 1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당시 친박 실세로 통했던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서로 한 번씩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부끄러운 치부 같은 거죠. 그렇죠. 제가 저 두 분을 보면요. 바로 이게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게 동지도 없다. 이 말이 생각나요. 두 분이 동지였던 적은 있었던 거예요. 서로 금방 도와준 그게 동지고 적인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두 분이 바로 이게 진흙탕 싸움, 이전 투구의 그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양비론을 싫어하지만 정말 두 분 다 비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청원 의원은요. 먼저 이게 그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실제 친박 단체에서도 다 그렇게 비판하거든요. 지금 이게 박 전 대통령을 팔고 있지만 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게 녹취록이 있으면요. 빨리 공개하면 되잖아요. 계속 이 협박만 하고 녹취록이 내용이 뭔지 설마 이게 홍준표 대표가 뭐 위정을 교사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닐 건데 그렇게 공개해봐야 되잖아요. 국민을 협박만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홍 대표도 문제가요. 옛날에 이게 서청원 대표가 징계 먹었을 때 이걸 이게 누가 풀어줬습니까? 홍 전 대표가 이게 대선 때 풀어줬고요. 또 이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관 참시라고 비판했잖아요. 이런 이게 감탄, 고토식에 이런 이게 정치는 두 분 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래 보입니다. 예. 우리 김현성 부위원장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던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 검찰 대법원의 판결이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잘 됐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 거기에는 뭐 김기춘도 등장하고 뭐 여러 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그럼 그 사건을 들여다보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침밥 드시고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드시고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징글징글하다 그러실 거예요. 참 징하다. 아직까지도 한국 정치가 저런 분들의 이런 투쟁, 다툼을 보도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청원 최고한테도 그런 거죠. 의원한테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알았으면 자격이 없는 걸 이제 알았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걸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도 알았을 거고 당대표 나왔을 때도 알았을 텐데 이제 와서 자격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죠. 아니 7개월 동안 자유민주주의, 예를 들면 헌법 정신을 지키겠다라는 정당에서 헌법이 탄핵한 대통령을 7개월 동안 출당을 시키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대선 후보 때는 또 이상한 애매한 노선을 걷다가 그리고 나중에 혁신위원장은 탄핵을 또 찬성한 듯한 분을 반대하는 듯한 분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와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출당시킨다. 참 이것도 좀 옹색하다. 그래서 저는 좀 빨리 두 분 싸움은 좀 그만두시고 지금 야당의 스타가 될 수 있는 야당이 유일하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게 국감입니다. 국감. 국감에서 조금 뭐 한 방씩 좀 터뜨리시고 좀 대단한 폭로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만평에는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는 그냥 이대로 물에 뛰어들어서 심청이처럼 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서청원 의원뿐만 아니라 최경환 의원도 그렇고요. 김진태 의원도 그렇고 이 친박계가 대대적으로 홍준표 대표에 대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면서 일전을 불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홍 전 대표가 뭐 여기서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때 당의 주도 세력이었던 친박계가 집단적으로 나선다면 뭐 승부는 예측 못하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 체제로 그동안에 계속 친박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출당 조치를 하면서 이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데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친박의 그 분포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중에 의원총회까지 가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어제 저 두 사람의 설전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다만 이걸 이제 권력 투쟁의 측면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한 2년 전을 돌이켜보면요. 당시 문재인 대표가 그 당대표 할 때 또 많은 또 반대 진영에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나 정말 못하겠다. 정말 징그럽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적도 있고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또 비대위원장 할 때도 또 정말 지금의 그 여당 안에서 수많은 권력 투쟁적인 그 설전이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권력 투쟁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서청원 그 의원이 뭐 대통령에서 뭘 얘기를 했냐고 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 하나 바로 잡으면은 친박연대라는 큰 정치적인 어떤 그 이니셔티브를 지게해서 오늘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들게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이걸 저는 좀 그 정치 그 권력 투쟁의 입장에서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이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300년 전 조선왕조 분열시킨 의리론 2017년 한국에서 다시 꺼낸 정치권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영조 즉위 전부터 지지를 했던 노론 의리를 앞세워 붙박이 여당으로 떠올랐는데 사도세자는 노론의 기득권을 부정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 보호한 소론, 남인의 의리를 치켜세워 정조가 죽자 노론이 득세하고 당파가 국면했다. 친박계 출당 파문에 의리 내세워 개인 아니라 국민과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0년 전에 영정조 시대 때 우리 그 붕당 정치 또 개파들 간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지금하고 유사하다 이제 이런 기사가 좀 실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자세히 보시면 재미있는데 저도 읽으면서 이거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가
아직까지도 30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낯뜨거운 측면인 게 분명하고요. 저도 이걸 보면 상당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과연 역사란 건 반복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의리를 중심으로 한 정치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개탄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력이 집권했을 때 그 반대 세력이 억눌러져 있다가 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또 반대편을 또 이렇게 탄압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의리를 내세워요. 그렇죠? 친박계의 의리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뭐 친노의 의리는 탄탄해서 정권 재창출을 이제 이뤄냈습니다만은 친박계의 의리는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 좀 이따 사도세자부터요. 크게 두 시각이 있어요. 당정의 희생양이라는 시각이 있고 또 이게 한중록처럼 정신병 이게 시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의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다 봐요. 바로 이게 대의와 소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국민에 대한 의리를 대의라고 한다면 바로 이게 당파적인 의리, 이게 소의라 보는데요. 저는 이게 친박계의 의리를 과연 이게 대의라고 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의리는요, 그러면? 그것도 이게 대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추명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병우의 비선 보고했다 진술했는데 웬만한 일들은 전부 우병우의 비선 보고를 했는데 최순실만큼은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는데 당시 심리전 팀장은 구속이 됐어요. 같은 부장판사에게서 뭐랄까 그 문성근 씨의 그 조잡한 이제 그 패러디 사진을 만들었던 실무팀장은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걸 지시했다고 하는 추명호 국장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논란이 좀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 씨 관련된 보고는 우 전 수석에게 직접 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일에 대해서는 보고했다. 그것은 통상적인 업무행위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건가요? 최순실만큼은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믿어야 되나? 다른 건 다 보고했는데 최순실만 보고 안 했다. 저는 이게 저 부분이 법적으로 세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이게 그 우병우 수석의 위정 문제 있잖아요. 정말 이게 최순실을 전혀 몰랐다. 그다음에 비선 보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일단 이게 위정이 하나 문제되고요. 보고 안 했대잖아요. 최순실 관련된 거는. 딴 건 다 보고했어요. 일단 비선 보고가 전혀 없었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비선 보고 일부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이게 위정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중요한 게 그 국정원법 위반. 예를 들어 정치관여 금지라는 조문이 있잖아요. 거기 우 전 수석이 공범이 될 가능성이 그게 두 번째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세 번째가 바로 이게 그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범죄 수사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믿어야 되나요? 추 국장이 최순실 관련된 보고만 안 했을까요? 저는 그냥 심정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아직 뭐 증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이 사실은 믿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걸 보고를 하는데 최순실 비선과 관련된 보고만 빠뜨렸다? 글쎄요, 그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 같고 지금 추명호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 왜 이렇게 구속을 하기가 어려운지조차도 일반 국민은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우병우 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유독 지금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지금 기각되고 있는 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시각인데 또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우병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의 모든 정보의 정점, 모든 정보가 이쪽으로 수집이 되고 있다라는 또 한 번의 사실이 지금 입증됨으로써 참 놀라운 시대였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순실의 관계 정말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인지 자꾸 고개가 갸우뚱한 그런 대목입니다. 과거에 국정 이 농단 관련된 청문회 때 한 얘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최순실은 도대체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전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대한민국 검찰 내에 최순실의 수족들이 그렇게 쫙 깔려 있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시죠? 뭐 스카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좀 뭐 유행했던 영상이 어쨌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을 과연 알았을까? 그 관련된 비리, 첩보 내용들을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건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맹견 아니라도 물리면 죽을 수 있다. 목줄안한 반려견 공포라고 하는데요. 이 최시원 씨의 요 개죠. 불독이 한일관 대표 김모 씨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기사가 굉장히 좀 크게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 한일관 대표 김 씨가 개에게 물린 뒤에 병원에 가가지고 파상풍 주사도 맞고 나름의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이틀 뒤에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는 경과가 좋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폐혈증이 와서 이제 숨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응급실에서 상처를 봉합하고 항생제를 맞아도 이 폐혈증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에게 물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 뭐 재수가 없어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정말 면역력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 또 뭐 당뇨, 고혈압 이런 사람은 응급치료를 받아도 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주인들은 우리 개는 귀엽고 예쁘니까 절대 사람을 물지 않아라는 생각에 개 목줄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를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인기그룹 멤버인 최시원 씨의 반려견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의 유명 한식당 대표가 최 씨의 반려견에 물려 숨진 일이 일어난 건데요. 최시원 씨 가족이 공식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2차 감염의 가능성을 얘기한 최시원 씨 아버지. 그리고 사고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반려견의 생일 파티를 했던 모습에 여론은 더 싸늘하기만 한데요. 특히나 사람을 잘 무는 개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최 씨 가족은 목줄과 입마개를 잘 채우지 않아서 책임론은 더욱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현재 최시원 씨가 출연 중인 드라마 게시판엔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일이 최시원 씨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청와대 게시판엔 반려동물 관리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처럼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견주에게도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꽤 높았습니다. 갈수록 반려견을 키우는 숫자도 이와 관련한 사고도 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가 핥혀도 폐혈증과 파상풍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굉장히 무서운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개와 고양이를 다 뭐 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항상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개주인들의 인식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일로 인해서 두 가지 사실이 좀 분명해진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하나는 물지 않는 개는 없다, 이제. 물지 않는 개는 죽은 개뿐이다. 라는 이런, 개는 문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 수밖에 없다. 라는 이 두 가지가 명확해졌고,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차제에 개를 키우는, 그러니까 패티켓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개를 키우는 에티켓. 반려견을 키우는 에티켓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그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이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고 차제에 저는 최시원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맹견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의 면허를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맹견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좀 제한하고 그런 다음에 그 맹견이 조금 놀 수 있는 공간 맹견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옛날 저도 시골에서 마당에서 개를 키워봤는데 개들이 활동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거기를 폐쇄적인 공간에서 키우다 보니까 개들이 공격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이런 어떤 동물들이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더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루하고 뭐 찡찡이 개, 고양이 다 키우고 계시는데 이 기사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문기사 유통만 하는 포털 광고 수익 경쟁은 위법 소지다라고 해서 이제 언론학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이버의 매출 75%가 검색 기반 광고인데 콘텐츠를 실제 생산하는 언론사보다도 더 많은 광고 수익을 가져가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룡 포털들에 대한 경각의 목소리가 이번 주, 지난주 계속 나오고 있네요.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이 기사를 썼습니다. 뉴스 조작 사실을 처음 인정한 네이버라고 해가지고요. 한 스포츠 연맹의 요청으로 이 단체를 비판한 기사를
뉴스 검색에서 좀 밀어내는 그런 일을 네이버가 했다는 사실 스스로 인정한 처음의 사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특정 후보와 정당하게 유리하게 기사 배열을 했다는 분석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외부 요청을 받거나 자체 정치적 고려로 메인 뉴스에 걸릴 기사를 배치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네이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청탁이 통하는 네이버 뉴스, 돈과 힘 가진 쪽으로 그냥 둘리가라는 얘기인데요. 맞죠. 돈과 권력을 가진 쪽에서 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네이버를 가만 둘 리가 없죠. 네이버는 거기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끌려다니고 있는 현실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내부에서는요. 결과적으로 회사가 큰 타격을 입게 됐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 회사에 기여한 바도 있고 일단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본격 감수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큰 타격을 입게 됐지만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인식인가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라는 그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그 포탈이 등장하면서 이게 플랫폼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론사들이 완전히 종속이 돼버린 상황에서 그동안에 정말 그 네이버라 또는 또 다음 이런 그 포탈들의 플랫폼 독점이 괴물처럼 커진 상황에서 많이 학계에서도 이게 논쟁이 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항상 언론사들이 저 포탈들이 당신들은 언론사를 하지 말고 플랫폼만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플랫폼만 한다고 그랬어요. 네이버가 대표적인 경우가 그럼 우리는 플랫폼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 신문 기사를 임의로 선택 안 하고 뭐 뉴스캐스트만 하겠다.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스탠드만 하겠다. 신문 가판대처럼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그 드러난 사실을 보면은 여전히 그 배열이라든가 노출을 조작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는데 여전히 뭐 그 독과점 그 뭐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걸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편법적으로 회사의 어떤 그런 그 행위를 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뉴스 소비자나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그 뉴스를 이제 한 곳에서 한 포털에서 이렇게 손쉽게 편하게 볼 수 있다는 물론 이익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여론이 왜곡돼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마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약간의 그 약소한 언론사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서 네이버에 기사 쓴다. 이러면서 이제 기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공서에 협박을 하면서 또 광고를 얻어내는 그런 폐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이버가 또 그걸 힘으로 갖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좀 이 공룡 포털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집을 내놓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공인중개사의 찜찜한 관행인데요. 사생활 침해와 범죄 표적이 될 수도 있으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고발 사건도 있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 관련된 수사가 있습니다. 양쪽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선 윤석열 지검장을 상대로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국정감사에 따질 텐데 먼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외압이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셨다고 얘기했죠? 뭐 이거는 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것이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나 정말 걱정됩니다. 우선 윤석열 지청장,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 변호사님, 딱 저 모습 이후 4년 만에 다시 이제 저 자리에 서게 됩니다. 뭐 감회가 남다를 것 같긴 한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저분의 그 말씀 중에 꼭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본인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그 자세를 잃지 말고 초심 잃지 말고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적폐와 관련한 게 사건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중앙지검에요. 예. 저는 이게 오로지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 뭔가 이게 철저히 수사해주는 이런 예. 자세를 주문합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조직에만 충성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근데 저분이 사람에게 충성한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예. 옛날에 최동욱 검찰총장한테 호위무사를 자처한다면서 사람한테 충성한다는 얘기 했거든요.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없는데 길어지는 법한 얘기를 또 우리 정윤 교수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지검장의 국감장의 모습 이제 계속 이번 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갖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식의 1호가 한 언론사 자선바자에서 42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뭐 시가로 보면은 고작 한 3, 4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된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햇볕 정책 포기 제안 안철수는 받을까라고 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를 잠깐 보니까 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원전과 관련해서 원전 폐쇄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공론화 결과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장기적인 건 맞는데 신고리 원전 오리코기의 공사 중단과는 조금 다른 결과여서 좀 관심이 좀 다른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